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고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려 사회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려의 사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려 사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 즉, 귀족 사회였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에 어떻게 신분제도가 한번 만들어졌었는지 한번 볼까요? 신분제도입니다. 자, 고려의 신분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최상층에 귀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류층, 그 다음 양민, 그리고 천민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의 신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신분제도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만큼 카스트제에서만큼은 엄격한 신분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엄격한 신분이었다. 그래도 우리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카스트제도보다는 덜 엄격하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로서 신분 간 이동이 가능하긴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었냐? 우리 과거제를 통해서 신분 간 이동이 가능했었다. 왜냐면 우리 과거제는 양민 이상은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양민이 중류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요. 반대로 양민이 귀족으로 갈 수도 있었고요. 자, 그와는 반대로 뭐 중류층도 귀족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는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동할 수는 없었다. 왜냐? 우리 과거제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은 주로 귀족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동은 없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신분제도에 이어서 다음 관리등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과거제 했는데 우리 도대체 고려에는 과거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했냐 한번 살펴보면 우리 과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양민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민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었는데요. 자, 과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세 개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문신들을 뽑는 시험을 문과라고 했었고요. 자, 잡과 같은 경우는 기술 시험을 봤었습니다. 주로 중류층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기술관으로서 관직에 나아갔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승과가 있습니다. 자, 승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려시대에는 불교에 관련된 관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교 관련 관직에 들어가려면 이 승과를 합격해야 됐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뉘는데 우리 제술과는 우리 얼마나 글을 잘 쓰냐라는 것을 시험 보는 시험이었고요. 자, 명경과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 고려 유교 중심 사회였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했냐. 그래서 유교 경전 이해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 문과를 실시하였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자, 잡과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우리 기술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우리 승과는 불교 경전을 얼마나 이해를 잘했냐.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고요. 자, 문과에는 이렇게 두 개, 제술과, 명경과가 있어서 관료가 될 수 있었고, 잡과는 기술관이 될 수 있었다. 자, 승과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종파 이름이에요. 자, 교종, 선종 이렇게 각각 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파에서 한 명씩 시험을 봐서 교종선, 선종선 시험을 두 개로 나누어서 봐서 우리 승관이 되는 우리 불교 관련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림 보다가 우리 음서가 있네요. 자, 음서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음서 이렇게 두 번째 2번에 나오죠. 우리 음서가 나옵니다. 자, 음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별표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우리 과거를 봐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등용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서였습니다. 자, 음서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공신들,
우리 뭐 국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신하들이던가 아니면은 고위직 관료들의 자손들, 즉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들은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신이나 아니면 5품 이상 관료의 자손들은 이 아들들에게는 시험을 안 보고, 과거 시험을 안 보고도 관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여기를 좀 빼먹고 선생님 지나갔는데, 우리 무신 같은 경우, 우리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무신들은 따로 우리 고려시대에서는 선발하는 묵과는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고려 말에 잠깐 시행됐었다가 사라졌었는데요. 이제 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묵과는 없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음서, 이렇게 과거와 음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과거와 음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교과서 이것이 궁금해요. 119페이지 있죠. 자, 문벌 귀족은 음서와 과거 중 어느 쪽을 선호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음서가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지금도 시험 보고 관료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험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높은 직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관리가 있었던 제도가 있었대. 그럼 그거 이용하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보면은 우리 고려에서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줄에, 자, 음서 출신의 관리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에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합격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귀족들도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은 음서를 통해서 관료가 된 관리들은 높은 직에 많이 못 올라갔었습니다.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 합격한 관료만이 높은 직에 올라갈 수 있었던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음서 출신의 관리들이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음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고위 관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많이 보았다라는 것 우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 사회는 문벌 귀족 사회가 도래되게 됩니다. 자, 문벌 귀족이란 뭐냐? 우리 개경에서 대대로 관직과 토지를 물려받으면서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뭐 과거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음서를 통해서랄지 대대로 관직을 받고 그럴 대가로 토지도 물려받으면서 이제 하나의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배층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려 사회는 문벌 귀족이 이끌어가는 사회다라고 해서 줄여서 귀족 사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벌 귀족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딱 세 가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벌 귀족의 특권. 자, 아까 살펴봤듯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할 수 있었다. 자, 첫 번째 특권이고요. 자, 두 번째 특권은 바로 공음전 세습을 인정하였었다. 자, 우리 문벌 귀족은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귀족들이 관리가 되는 대가로 우리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었는데 그것을 공음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벌 귀족들이 받은 공음전은 대대로 세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원래 공음전 이외에 뭐 다른 일반 관리들에게 주었던 토지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관리가 죽거나 아니면 관리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국가에 반납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벌 귀족에게 지급되었던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의 의무가 없어서 공음전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토지 소유도 확대해 나간 문벌 귀족의 특권, 두 번째 특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우리 폐쇄적인 혼인 관계,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벌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뭐 혼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왕실과 혼인을 한다던가 해서 왕실 아니면 다른 문벌 귀족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다 거기랑 다 결혼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으로 혼인을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갔다. 자, 이렇게 문벌규적의 세 가지 특권, 음서, 공음전, 세습, 폐쇄적 혼인관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귀족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중류층 생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술관이 많이 됐다고 했었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 실무도 많이 담당했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류층이 많이 했고요. 주로 하급 관리나 지방의 향리들이 주로 중류층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이 중류층 또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문무 양반의 진출이 많이 가능했었다고 우리는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중류층의 생활까지 살펴봐서 우리 이제 고려의 사회상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매우 어렵게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송나라, 그다음에 거란, 여진, 이렇게 고려,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서로 뒤얽히면서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우리 후반 친구들은 수업 들으면서 되게 많이 본 지도인데 여러분들도 우리 역사 수업하면서 되게 지도를 많이 그려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한반도 지도 우리 그리는 꿀팁을 알려주자면 33만 기억을 하면 돼요. 33. 봐봐. 자, 3, 그 다음에 또 3. 그럼 한반도가 그려져요. 자, 이렇게 우리 한반도 쉽게 그리는 법 선생님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려 전기에 10세기부터 12세기에 진행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한 중앙에 있죠. 자, 고려가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자, 이 당시에는 중국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중국 가면 우리 왼쪽에 있죠. 우리 중국에는 송나라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고려 북쪽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려 북쪽에는 우리 만주 벌판에 거란이라는 민족도 있었고요. 나중에 요 나라를 세워서 요까지 선생님이 쓸게요. 자, 거란이라는 민족도 있었고, 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진이라는 부족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 국가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고려를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게 대외관계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색깔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은 친선관계고요. 빨간색은 대립관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선관계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고려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송나라와는 매우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 양국 간 문물 교류가 되게 많았어요. 서로 물건을 주고 받고 하면서 매우 친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란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 만주벌판을 장악하게 되는데 우리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왕건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 우리 고구려를 계승했다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니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우리 매우 거란과 고려는 대립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거란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을 지배하려는 매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우리 송나라와도 매우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란과 송나라가 매우 대립 관계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차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 고려와 여진 사이의 관계는 친선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형동생 하면서 살자라고 하면서 매우 친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 여진족의 완옌부라는 부족이 이제 여진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려 우리보다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좀 싸워볼까 해가지고 대립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와 또 한 차례 전투도 있게 되었고요. 우리 이 여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던 거란도 정복할 만큼 매우 세력이 강대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복잡하죠. 우리 10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이 한반도어를 둘러싸고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 속을 잘 기억을 한 채로 우리 이제 어떠한 대립과 어떠한 대외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우리 정리된 파일로 넘어가서요. 우리 여기 정리 선생님이 방금 판서에서 했죠.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우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각각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고려와 여진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판서 수업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겁니다. 우리 고려와 거란 관계부터 보면은 우리 건국 초부터 적대 관계입니다. 왜? 우리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 왕건 때부터 우리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거란이 고려로부터 1차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자, 거란이 침입해온 명분은 뭐였냐? 우리 거란의 목적은 아까 송을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었는데 뒤통수가 가려워. 우리 봐봐. 우리 보면은 야, 거란이 송을 공격하고 싶었는데 우리 뒤에 보면은 고려가 우리 공격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역으로 고려부터 먼저 공격을 하고 우리 송을 공격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송의 배후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제 거란이 고려로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서희 장군이 등장을 해서 서희의 외교 담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많이들 들어봤었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서희 장군입니다. 자, 서희의 외교 담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 자,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를 보면은 밑에 함께 활동하기 우리 서희의 외교 전략 있죠. 자, 외교 전략 보면은 우리 거란이 공격해 와서 우리 거란의 소선영이라는 장군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희가 소선영에게 갑니다. 자, 그래서 소선영이 하는 말,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므로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침범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말만 봐도 우리 소선영 뭣도 모르는 놈이죠. 우리 이름부터 고려인데 뭘 신라를 계승해? 거란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침입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서희 장군 말을 하죠.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름도 고려이고 우리 북진 정책을 하려고 서경도 중시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소선영에게 잘 알려주죠. 자, 그래서 소선영이 약간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내려서 하는 말, 야, 그러면은 왜 우리랑 교역을 안 하고 니네 저 멀리에 있는 송나라라만 교역을 하고 송나라를 섬기냐? 우리도 섬기고 우리랑도 교역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서희가 하는 말, 압록강 연안도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 지방이 지금 여진이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거란과의 교통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맥락이 뭐냐?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진이 문제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여 거기에 성곽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교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소선영이 생각을 하죠. 하긴 우리 여진 올 때 여진 만났었는데 우리 여진이 고려 사이에 가로막고 있긴 하더라 해서 오히려 여진이 차지하고 있었던 강동 육주 땅을 정복을 해서 고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꽁으로 우리 강동 육주라는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강동 육주가 어디냐? 바로 우리 요 지역입니다. 자, 우리 원래 거란이 여기 있었고 고려는 여기 있는데 당시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여진족이었어요. 이 지역에 우리 강동 육주 지역을 여진이 맡고 있었는데 이 거란족이 이 지역을 점령해서 고려에게 주면서 강동 육주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강동 육주를 오히려 우리 거란의 1차 침입 때 고려가 얻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이 강동 육주 주고 니네 이제
송나라 섬기지 말고 우리 섬겨, 우리 거란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1차 침입은 이렇게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 오히려 성과를 거두면서 1차 침입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보면은 우리 고려가 이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송과의 교류도 끊지 않고 뭐 거란을 섬기라는 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란이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침입을 해오는데 이 3차 침입 때에는 그 유명한 우리 강감찬 장군이 우리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우리 거란의 침입을 완벽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자, 우리 귀주는 우리 강동 6주에 있었던 이 귀주,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주에서 우리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쳤다라는 것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려와 거란이 서로 싸우고 나서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고려는 국방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거란의 2차 침입 때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었어요. 우리 2차 침입 잠깐 빠져있는데 교과서에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고려는 국방을 강화하게 되는데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고려와 이제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다음 이제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와 여진입니다. 자, 초기에는 아까 선생님이 우리 판서 수업할 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고려와 여진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세기가 지난 이후에 여진의 완옌부, 발음이 좀 어렵죠? 완옌부라는 부족에 의해서 우리 여진족이 전체가 통합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려와 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꾸 여진이 고려 국경을 침입해 오게 돼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려에서는 안 되겠다. 이놈 여진들 정벌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윤관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우리 별무반이라는 따로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군 별무반을 편성을 해서 여진족을 정벌을 해서 동북구성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동북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거 배웠을 때에는 동북구성의 위치가 교과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 한번 볼까요? 우리 거란과의 관계에 넘어서 여진과의 관계 하는데 그 어디도 지도가 없죠? 네, 지도가 없습니다. 자, 왜 없냐면은 이 별무반을 통해서 정복한 동북구성의 위치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만 해도 여기 지금 이 여진 이 부분에 동북구성이 있었다라고 많이 배웠었는데 뭐 어느 사람들은 아니다. 여진이 요 위에 만주벌판까지 있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정복을 한 거다. 이런 말도 있었어가지고 우리 지도에 넣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구성의 위치는 대략 이쯤이다 정도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동북구성을 설치해서 우리 여진을 정복했다라는 사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방금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구성이 우리 고려 중앙과 매우 멀었어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설치를 다 해놨는데 관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진들이 자꾸 동북구성 다시 돌려줘 하니까 우리 고려 정부에서도 좀 약간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중에 추후 여진에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진을 정벌하면서 어느 정도 고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스스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진족이 점점 커지면서 금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면서 아까 거란이 세웠던 요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송나라도 공격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자신의 세력을 더 넓혀가는 가운데 이제 고려에게 이제는 우리가 임금할 거야. 니네가 신하해 라고 하면서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고려 지배층은 이자겸과 김부식 같은 인물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배층이 수용을 하면서 이 군신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우리가 고려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때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의 대외 교류 어떻게 많은 걸 교류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려가 여러 나라들과 이제 수입과 수출을 하는 대외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떤 특정 상품들 뭐 어떤 게 있었는지만 좀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 삼국시대 배웠을 때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중국, 송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에서 유명한 게 뭐라 했죠? 그렇죠. 비단, 그 다음에 선진 문물이 적혀 있는 책, 당연히 이런 거를 우리 고려가 수입해 왔겠죠. 그래서 비단과 서적, 우리 고정적으로 있었고, 우리 수출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고정적으로 있는 거 뭐죠? 그렇죠. 우리 인삼 유명해. 맨날 인삼 팔잖아. 인삼 유명했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란과 여진은 함께 보면 돼요. 우리 거란 여진, 우리 유목민족이었죠. 그래서 말, 모피 이런 거 당연히 우리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그 대신에 얘네들한테는 농기구 이런 곡식 이런 게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팔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당시 일본과도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일본에는 황과 수은이 많이 나요. 자, 황은 어디다 쓰냐? 우리 유황, 폭탄 만들 때 많이 쓰는 재료고요. 자,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 은을 분리할 때 쓰는 재료가 수은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중국사 할 때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에서 많이 나는 황이나 수은 같은 것을 우리가 주로 수입해 왔고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선진 문물이 담긴 서적들을 많이 수출을 했고 우리 인삼도 수출을 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특이한 거 하나, 우리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많이 드나들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 서양의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 고려에 수입을 해왔고요. 반대로 우리는 금이나 비단 같은 것을 팔았다. 그리고 자, 우리 밑에 이제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우리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 고려가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양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고려에서 인삼을 사갔어. 인삼을 사갔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야, 니네 그거 어디서 사왔냐? 라고 했더니 우리 고려에서 사왔어. 라고 했더니 고려? 야, 고려 발음부터가 어렵잖아. 그래서 고려 하다가 코리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가 이제 서양에서 코리아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어 표기가 코리아가 되었죠.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에서 되게 국제무역항, 우리 무역을 되게 많이 했던 곳이 바로 병란도라는 곳입니다. 우리 병란도 위치 한 번만 보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려 대외관계 보면은 자, 문물 교류할 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이쪽이죠. 이 123페이지 보면은 우리 개경 옆에 병란도가 있었습니다. 이 병란도 수도 근처에서 주로 대외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병란도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이곳에 와서 고려와 수교하고 대외 교류를 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우리 고려의 대외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려의 귀족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